상상해보세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에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우편함을 열었더니 전기요금 고지서가 떡하니 와 있어요. 작년보다 30% 오른 금액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가스요금, 또 그 옆에는 통신비 다 올랐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생각하시겠죠. 도대체 이 돈은 누가 받아가는 거지? 한국전력, 가스공사, 통신사? 그런데 만약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국에 있지 않다라고요. 그 돈은 태평양을 건너서 뉴욕 맨해튼 허드슨 야드의 한 빌딩 50층 사무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그 사무실의 주인 이름은 블랙록. 운용 자산이 무려 1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5천조 원이에요. 1경, 1조도 아니고 1경이에요. 한국 1년 예산의 약 23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경 원이라는 단위, 인류 역사상 단일 회사가 굴려본 적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한국에 20조 원을 들고 들어왔어요. 더 무서운 건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 삼성도 SK도 아니에요. 한국의 공항, 항만, 발전소, 데이터 센터, 송전망, 우리가 매일 사용하지만 한 번도 누가 주인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던 그것들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매달 받는 그 청구서의 진짜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왜 앞으로 그 금액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비밀이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풀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슈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서운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갑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블랙록 20조 원 투자? 뉴스에서는 그저 외국인 직접 투자 성공이라고만 보도했어요. 하지만 그 보도들이 절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누가 진짜로 이득을 보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는지, 오늘 이 영상 한 편이면은 그 모든 그림이 머릿속에서 한 장의 지도로 정리되실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이거 보고 나면은 다시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같은 눈으로 못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ESG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기업이 착하게 경영해야 한다라는 그 멋진 슬로건이요. 그런데 잠깐,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다름 아닌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예요. 그가 매년 1월에 전 세계 기업 CEO들에게 편지를 한 통씩 보내요. 보통 사람이 새해에 친구한테 안부 편지 보내듯이요. 그런데 이 편지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 자본시장이 발칵 뒤집혀요. 왜냐? 거기 한 줄에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ESG 따르지 않는 기업에는 우리 블랙록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떨어진 순간 모든 CEO가 줄을 서서 ESG 보고서를 더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통 이걸 보면서 생각하죠. 와, 진짜 깨어있는 자본가다.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여기서 거대한 착각이 시작돼요. ESG는 도덕이 아니에요. ESG는 금융의 문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권한 하나로 전 세계 CEO들을 무릎 꿇려요. 더 우아하고 더 무서운 권력이죠. 자, 종이 위의 권력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블랙록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종이 자산에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는 가격이 너무 출렁이거든요. 오늘 올랐다가 내일 폭락하고, 그래서 이들이 눈을 돌린 게 뭐냐? 바로 실물 인프라예요. 공항, 항만, 송유관, 발전소, 통신탑, 데이터 센터. 결정적 사건이 2024년에 터졌어요. 블랙록이 GIP,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약 125억 달러, 한화 17조 원 가까이 들여서 통째로 사버린 거예요. 이 GEP가 뭐냐? 영국 게트윅 공항을 한때 갖고 있었고 호주 시드니 항만도 손에 쥐었던 인프라 분야의 절대 강자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블랙록은 주식 같은 화려한 자산을 두고 굳이 공항이나 발전소 같은 칙칙한 거에 손을 댄 걸까요? 답은 너무나 단순해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다고 비행기를 안 타지 않잖아요. 코로나 같은 거 아니면요. 또 경기가 이제 어떻든 전기를 안 쓸 수가 이제 없잖아요. 즉 인프라는 경기와 무관하게 매달 꼬박꼬박 돈을 토해내는 황금알 거위예요. 그것도 평생 알을 낳는 거위. 게다가 한 번 공항을 갖고 있으면은 누가 옆에 공항을 또 짓겠어요. 누가 송전탑 옆에 송전탑을 또 받겠어요. 진입장벽이 사실상 무한대예요. 즉 블랙록은 깨달은 거예요. 주식은 들쭉날쭉한 사냥감이지만 인프라는 영원히 알을 낳는 거위라는 걸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종이 자산에서 실물 자산으로 권력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어요. 자, 그럼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죠. 그 비싼 인프라를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자기 돈 들이는 거야? 천만에요. 여기서 이 게임의 진짜 비밀, 진짜 마법의 공식이 등장해요. 듣고 나면 한동안 멍해지실 거예요. LBO 들어보셨어요?
차입 매수, 영어로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에요. 이게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인프라를 사들일 때 쓰는 아주 우아하고 잔인한 마법이에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동네에 10억짜리 카페가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통장에는 1억밖에 없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하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렇게 해요. 자기 돈 1억을 내요. 나머지 9억은요? 누가 빌리느냐? 카페가 빌려요. 카페 명의로 9억의 빚을 내는 거예요. 즉 카페가 자기 자신을 사가는 사람을 위해서 빚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싶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굴러가요. 그러면은 그 9억은 누가 갚느냐? 또 카페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시키잖아요. 그 커피값이 빚 갚는 데 쓰여요. 결국 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 카페를 사모펀드한테 사주고 있는 셈이에요. 빚 다 갚고 나면. 1억만 들였던 사모펀드는 10억짜리 카페를 통째로 갖게 돼요. 9억은 손님들이 사준 거죠. 한 번 더 정리할게요. 1억 들이고 10억짜리를 가져가는 마법. 첫 번째 흐름은 AI예요. 챗GPT 이후 전 세계가 AI 광풍에 빠졌잖아요. 즉 엔비디아 오자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그 핵심 부품인 HBM 메모리는 어디서 만들어요? 한국이에요. 삼성과 SK 하이닉스, 사실상 세계 시장 9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어요. 그런데 AI 반도체를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AI를 학습시키고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요. 챗GPT 한번 검색하는데 구글 검색의 10배가 넘는 전력이 들어간다라는 보고서도 있고요. 데이터 센터 한 동이 작은 도시 하나만큼 전기를 써요. 즉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전기예요. 그리고 그 전기를 보내고 저장하는 인프라예요. 두 번째 흐름은요. 한국 전력망의 한계예요. 송전선이 부족해서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못 보내는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어서 줄을 서야들 해요. 자, 두 흐름을 합쳐보세요. 한국에선 AI 반도체가 미친 듯이 팔려요. 그런데 그걸 돌릴 전력 인프라는 부족해요. 이 격차를 채우는 자가 누구인가? 그가 다음 10년의 부를 가져가요. 블랙록은 이걸 정확히 본 거였죠. 그래서 단순히 삼성 주식 더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송전망조, 변전소, 데이터 센터, 가스 발전소 이걸 직접 사들이거나 지분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십 년치 현금 흐름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실적이 생기니까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 데이터 사용료 그걸 기반으로 한 모든 서비스 가격이 이제 한국이 아니라 뉴욕 본사의 분기 실적 회의에서 결정되게 돼요. 가볍게 넘길 일일까요? 여기서 누군가는 좀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어요. 외국 자본 들어와서 인프라가 좋아지면은 이제 좋은 거 아니냐. 일자리도 늘고 기술도 들어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역사를 한번 돌아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영국이 좋은 사례예요. 1980년대 대처 정부 시절 영국은 공항, 철도, 수도 전기를 대대적으로 민영화했어요. 그 결과 지금 영국 수도 사업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 손에 들어가 있어요. 자, 결과는요. 영국 수도형 회사들은 LBO로 어마어마한 빚을 짊어졌고 그 빚 이자 갚느라 노후 송수관 교체에 돈을 못 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템스강에 하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사태가 터졌어요. 시민들 수도요금은 지난 10년 동안 40% 넘게 올랐고요. 호주 시드니 공항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펀드가 운영하던 시절 주차요금과 공항 이용료를 연달아 올려서 시민들 원성을 샀어요. 즉 외국 자본이 인프라를 사면 단기적으론 효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장기적으론 거의 항상 두 가지가 벌어져요. 첫째, 이용요금이 올라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둘째, 재투자가 줄어요. 수익을 본사로 송금해야 하니까요. 이걸 그대로 한국에 갖다 대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럼 이게 우리 일상에 정확히 어떻게 청구서로 돌아올까요? 세 가지 채널이 있어요. 첫째, 전기요금이에요. 이제 데이터 센터와 가스 발전소가 외국 자본 손에 들어가면 그들은 LBO로 짊어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한국전력 적자 문제와 맞물려서 인상의 정당성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둘째, 통신비와 클라우드 사용료예요. 자, 데이터 센터를 외국 자본이 장악하면 거기에 이제 서버를 두는 한국 IT 기업들은 더 비싼 임대료를 내야 해요.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쓰는 카카오 네이버 쿠팡 서비스 가격으로 반영돼요. 셋째, 부동산이에요. 더 발전소와 즉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토지 가격은 오르지만 또 주변 주거 환경은 나빠져요. 그 격차는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우리에게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내는 청구서에 진짜 수신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인프라가 어떤 조건으로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지, 이건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짊어질 침이에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핵심 인프라의 공공성 원칙을 어떻게 지킬지 끊임없이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블랙록의 한국 20조 원 투자는 단순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아니라 한국 핵심 인프라를 향한 정밀한 금융 설계 작전이에요. 둘째, ESG와 LBO와 인프라 인수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위험은 우리에게 떠넘기고 수익은 가져가는 하나의 통합 시스템이에요. 셋째, 그 시스템의 마지막 청구서는 우리 매달의 전기요금과 통신비와 생활비로 돌아와요. 이 영상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그 청구서의 진짜 수신자가 누구인지 답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건 점점 더 우리가 이름조차 정확히 모르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거대한 금융 설계도 위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의 권력은 더 이상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 누가 그 공장과 발전소와 데이터 센터의 소유 구조를 이제 설계하느냐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설계도를 본 적조차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그 설계도를 처음 펼쳐본 작은 시작이 되었으면 해요. 저 다음 영상에서는 한 발 더 들어가요. 블랙록이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을 어떤 거래 구조로 취득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지분 구조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